지금 이 그림만 보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데 와. 좀 더 이야기를 네. 뭐 해봐야죠. 네. 지금 이게 지금 그야말로 아까 윤선이 이야기한 게 이게 나라 건국된 상태고 여기는 금방이 나라가 되고 아프리카하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 뭐 근대화 이야기 아까 윤선 선생님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물리학 전공하는 놈이고 이제 논문을 갖다가 2020년부터 이제 접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 들어보면 제가 쓴 논문이 한 50편 이렇게 SCI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접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전국 전주에서는 교권 배우기 신고가 투표에 넣은 투표지 수가 10장이 더 많이 나오는 특이한 일도 있었습니다. 투표자보다 투표 수가 예상이 더 많이 나왔어요. 대변할 방법이 없는 선거에는 이 없는 숫자를 지금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국도 다른 어디에선가 별도의 수준의 추정되는 투표지들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쓰레기가 붙어있는 이런 투표지도 나오고 이분이 측면에 붙어있는 표지와 인쇄소에서 이 나오는 작자가 표지 면과 서로 이런 이런 투표지 꽤 있고 뭐 떼려고 지금 뭐 많이 칩니다. 부장판사가 이 사람 누구냐면 지기현 판사예요.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떼려고 해서 이게 내가 투표지. 이게 투표지냐고. 이런 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똑같은 이야기 비슷하게 이제 왜 조선이라는 나라 엉망이었다는 걸 그런 기초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대부분 개천절 갖다 공휴일로 정하고 있죠. 근데 이 공휴일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삼국유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기운 석유 옛날 옛 기록에 의하면 옛날에 한국이 있었고 또는 환인이 있었단 말하고 주장하는 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좌우간 이때 내려온 그 환웅이 신시 신시를 개혁한 그 날을 갖다가 이렇게 전절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음력 10월 3일이니까 이때가 이제 사실은 당군 조선이 개혁된 나라도 아니에요. 이때가 뭐냐면 이런 뭐 대한국이 환웅의 시대가 이제 열리던 그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뒤로 이제 당군 조선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신화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신화로 가르치고 지금은 이제 어떤 일부 조교 단체들이 당군상을 찾아서 다 깨부숴가지고 당군상을 없어요 지금 있는데 없다고. 그때 이제 당군에 관한 게 당군조선 또는 조선 기자조선도 있고 일반조선도 있지만 어쨌든 이 당군조선은 사실은 상생 사기에서부터 이제 소극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면 중국 25사에는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당군에 관한 건 지금 이제 서적들이 다 없어지고 기록돼 있고 이런 뭐 고기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고기들이 없어졌다. 이건 사마천의 이야기인데 사마천의 그 타임스케일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야기해요. 주공입니다. 주공이 죽은 지 500년 후에 공자가 나타났고 공자가 이제 춘추를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춘추를 처음으로 쓰고 그리고 500년 후에 이제 500년이 돼서 자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000년이 지났잖아. 1000년이 주공 후에 주나라 후에 1000년이 지난 때에 이 사마천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때가 BC 108년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쓴 게 사기입니다. 사기에는 이제 이른바 그 황제 허문이라는 사람하고 이 동이족의 그 치우 전화하고 탑록에서 77번을 싸워가지고 77번 계속 이겼다 이 까우소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겼으면 왜 77번을 싸워? 못 이겼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중국은 뭐냐면 그 치우를 자기들의 삼황 5제 중에 저기 하나의 황제로 끌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다고 하면서 막 치우라는 말도 의석을 치우, 의석을 치, 의석을 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고약한 이름을 붙여놓고는 지금 와서는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북 공정이에요. 자관 뭐그 이야기입니다. 보다도 옛날에 고기가 있었는데 조선필수록에 보면 수설력이 나와요. 책을 갖다가 수거하여라는 명령인데 이게 이제 세조, 예종, 성종 때 세 번에 걸쳐서 태종도 사실 그렇게 했더라고. 이게 가지고 고조선 비사라든가 이런 어떤 이런 문서들을 전부 걷어들여라 해가지고 예종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숨기는 자는 참한다. 닉자 처참 은닉하는 자는 참형에 참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럼 왜 이런 짓을 왜 하느냐 말이지. 조선에서 도대체 왜? 보니까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어떤 옛날 우리 민족에 관한 어떤 모서가 나오면은 삼국 명예 눈치를 봐가지고 이 사실들이 삼국 너무 찬란한 그런 기록들이니까
전부 걷어가지고 다 불살 분서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조선왕실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 말은 이 나라는 일단 국공부터 없었던 거야. 왜? 자기의 그 뿌리를 갖다가 완전히 하고 우리는 소중하다. 명은 상이고 우리는 뭐야.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특히나 노블레스 오브리주라는 이런 개념이 전부 했던 나라다. 왜 그러냐? 양반에게는 병력과 납세 의무가 전부 했던 전혀 없던 나라예요. 오직 하층민에게만 그런 의무가 주어졌잖아요. 이런 부끄러운 ਸਮ성이 대한민국까지 지금 이제 이런 게 이제 오늘날 이런 뭐 엘리트 계층에 믿나? 보면 무슨 일을 하는 별 3개 이런 것들이 눈물 질질 싸우고 이런 나라. 그다음에 검판사들이 그냥 자기들의 목숨 하나만 갖다가 챙기는 그런 나라. 정의감과 국가감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나라고 지금 되어버린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예전령이라는 이 시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어요? 들어보는 사람? 저도 예전령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잠 읽어볼게요. 신부상이 오래되고 가난해는 금방 나네는 지금 배는물도 안 말랐는데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손자 3대까지 군책에 실려가지고 군포를 그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니까 이걸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산이 정다산이 그러나 갑자기 어떤 여자가 굉장히 막 통곡을 하는 걸 보고 왜 그러냐 고 갔더니 자기 남편이 자기 물건을 잘라버릴 때 나 남자 안 할래 그래서 물건을 잘라버릴 때 왜? 야 자기가 남자 하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까지도 그 공포에 집어넣어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하고 군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금방 안 내고 저기 금방 군책에 집어넣어 세금 내라 이러니까 남자 안 할래 그러면 잘라버리니까 마누라가 죽은 정말 좀 죽을 만큼 그런 슬픔을 갖다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저 거북선 정말 참 유명한 거북선. 그런데 이 거북선의 원형은 왜 없냐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를 구한 이 귀중한 배가 원형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이것도 저 어디서 나온 이거 사실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한겨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이 철판을 두고 해보니까 여기서 포를 옆으로 쏘면 얘가 뒤집어지게 생겼더라고.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서 분명히 귀산은 있었는데 그런 저 거북선의 원형 하나를 지키지 못한 그런 후손들이야. 그게 못하는 민족 힘어. 그러면 이거 왜 이랬냐? 바로 그냥 망고의 영웅 이순신의 그 흔적을 갖다가 지워 없애버리라고 다 없애버릴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이 가져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일본이 가져갔으면 일본에 또뭐 흔적이 있을 텐데 없어요. 사람들 일본이 가져가서 그렇게 막 일본한테 벽을 씌우는데 웃기지 마. 이건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그 상선까지도 인양이 되고 거기에 도자기도 인양이 되는데 거북선은 흔적 쪼가리도 인양이 안 돼. 그것이 참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조선왕조 실록을 갖다가 사실 김남씨라는 사람이 이제 전남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게 당시에는 김씨는 이시가 아니다. 조선 초기에 성실을 가진 사람 10% 미만이었고 노비가 조랑말을 절반 노비값이 조랑말이 절반 수준이었다. 삼천리 금수강산 길 닦아놓으면 노란개한테 이러니까 길 닦으면 안 된다. 길 닦으면 수레를 끌고 가면 좋을 텐데 수레 끌고 갈 보다도 뭐 저 하이브리드 시키면 다 그냥 오솔길도 잘 가는데 뭘 길을 닦아?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조선 왕조였고 그때 철저히 중국의 식민지라는 그런 걸 갖다 자처했던 나라가 조선이고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특히 그런 인도의 카스트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최악의 신분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인도 여러분 얼마나 큰 대륙이에요. 그런데 언어도 서로 막 뭐하는 많은 언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대화도 안 될 정도의 그런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급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인도에서는 그냥 힌두하고 영어를 갖다가 이제 공식 영어로 하고 밑에 내가 타밀로 역시도 그건 공식 언어가 아니고 방언이야.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타밀로도 우리말하고 예전부터 다른 부분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이는 단일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비의 신분을 갖다 자식한테까지 물려주는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가 율곡이 상소문에 많은 공사에서 도대체 제 나라 동족을 이렇게도 많이 노비로 부리고 사고 파는 나라가 공사공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 진진도란 당시에 전라도에 도망 안 쓰던 경상도 전라도 쌍놈들이 도망 안 가고 싸운 이유는 그것이 뭘까? 이순신이 막 아주 참 용장이라서 또는 뭐 권율이 그렇게 용장이라서 애국심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때 뭐 어떻게 했냐면 노비가 전쟁 공을 세우면 면천시켜준다. 양반 만들어줄게. 라고 서해가 유성룡이 이때는 영정이었는데 이런 당정책을 갖다가 선조한테 이야기했고 선조가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 어떻게 됐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선조는 면전도 없던 걸로 해버렸어. 자,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되냐? 병자호란때 정교호란이 있었고 병자호란이 있어. 정교호란은 여진이 들어오면서 왜냐면 야 우리 형제의 예를 맺자. 그랬더니 그 조정에서 뭐냐? 아이고 우리가 오랑캐 이런 호금 이런 오랑캐들하고 형제의 예를 맺자. 백동 소리 하지 마라. 해가지고 또 발표해가지고 온갖 끌려고 날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안 했다. 형제로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때는 그렇게 병자년에 이제 청태종 그리고 아이신교 홍타이시 이제 이 사람이 황태극이라는 사람이 이걸 갖고 아이신교 홍타이시 아이신교로가 애신강나이고 이 아이신교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 후자를 자각하는 그런 뭐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저건 이 사람 그 청나라 황실은 아이신교야. 신강나 집안이고 여기는 만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삼천포의 불력을 갖다 인조가 당해도 의병들이 나타나지 않았거든. 왜 그러냐? 의병 해봤자 아무도 저한테 도움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굴욕되고 이때는 분신의 관계로서 이제 너희는 우리의 신하다 이렇게 내용인 거야. 자 그래가지고 삼형대사 유정이 이제 서로 송황사기에서 서로 맞고를 방문했을 때 약 한 10만 명 되는 이 피라도 선생들은 전부 일본의 자유를 선택해 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가면 완전히 천민이 되는데 여기서는 도공으로 자유를 대접받았고 도공 같은 그런 예술인들은 그 기능인들은 장인으로 귀하게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유럽까지 도자기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조선의 그 하천배들이 1900 보호조약 맺었을 때 또는 한일한방대에서 그 태도를 보였을까? 아까 윤쌤 이야기한 대로 의병은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수수방관하거나 일제에 공안에서만 입구가 없지만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지. 그거 당연하죠. 그렇게 조선은 정확히 재밌게도 518년 만에 만개했어. 5.18이야. 왜? 1392년에서 1910년이잖아. 빼봐. 정확히 518년이에요. 이게 저주의 숫자예요. 자, 이게 1890년대 이 종로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수도 서울인데 아까 아프리카의 차드 그거나 그거는 그때는 지금 사람들 사는 게 완전히 뭉치.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12년 이제 드디어 조선 호정령이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 호정령이 시행으로 조선이 모두가 성실을 이때 가지게 됩니다. 1912년이에요 이게. 그 전에도 대한 제국에서도 한번 이런 호정령을 했는데 그때는 전 국민을 한 게 아니에요. 일부만 했다고. 그래서 입자가 돌아가지고 모두 이제 성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1910년에서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서울하고 평양을 보면은 이제 지금도 조금 더 깨끗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대신 건물이 더 줄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평양인데 평양에 보면은 사람들이 시장이 일단 나올 텐데 그러니까 시내에 나올 텐데 이제 이렇게 상급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토 아까도 이제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이토라는 이토 히로부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보고는 조선을 갖다 보고 나서 조선을 이것저것 합병했다는 걸 큰일 나겠다는 걸 알겠는 거야. 왜냐면 이거 사회 제도가 다 SOC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체적으로 놔두자. 자체적으로 놔두고 점진적으로 배움을 하든지 하자. 이건 돈도 많이 든다는 게 그러지 말자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부는 뭐냐면은 대동아 공영권 하면서 대규모로 침략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이걸 합병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중근에 의해서 이 사람 죽어버린 바람에 이제 이 강경파들이 득세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기록되고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것은 점령하기 조차거리는 그런 깡통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점령을 해보니까 이게 1910년 이카노미스트의 그걸 내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지금 이것도. 그래서 이 이카노미스트 여기에 요 부분에 뭐라냐면 The Murder of Ito, Prince Ito 이토 공의 죽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영국전에 보면 조선은 차라리 외국으로부터 현대적 행정 시스템에 도움을 받는 것이 조선 국민들이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차라리.
그냥 조선 저 왕조 이시 왕조한테 맡겨놔가지고는 조선 사람들이 이건 사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현대적인 어떤 외국 얘들이 시스템 도움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이걸 확대해보니까 읽어지더라고. 그걸 갖다가 영어로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이때 이제 안주거리에서 이토가 죽었으니까 그것에서 이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무력의 호소라는 것은 국가든 개인든 간에 언제나 선을 파멸시킨다. 추구하던 목적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테러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는 한국의 통감이었고 가오가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오가 어떤 일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이 일본의 정부, 조선 정부를 인수할 당시에 한국의 행정과 재정은 절망적이라는 만큼 혼란에 빠져 와 있던 것으로 보이고 화폐 제도는 신뢰 기반의 상호 활동을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원하는 것이 극히 부패해 가지고 사실상 한국인은 열심히 일할 동기를 갖기 어려웠는데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부유해지기로 하면 궁에서 왕궁에서 사업금으로 재산을 내놔서 몰수해버리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돈 벌어서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그런 식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현실 그 장점이 건전한 재정과 현대적 행정 체제가 보일 때는 후견 기관이 결국 뭐냐면 후견 기관이 있다 그러면 기관이 있었던 그러면 결국 한국 민중에게 이익을 갖다 줘가지고 그들이 이전에는 그리 못했던 정치를 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또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 또 이제 그 제국주의들도 또 까요. 러시아하고 일본은 뭐냐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과연 그걸 다 할 정도로 돈이 될까? 경제적으로 그걸 다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결국 한국을 덮어보고는 한국에다가 이제 그 심지어는 비숍 이사벨 비숍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선이라는 것은 착취하는 사람과 착취 당하는 사람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취하는 사람은 허가받은 혈기였고 나머지 인구의 5분의 4는 되면 그냥 착취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이 상에서가 본 조선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 망하던 날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야. 장지현 이런 사람들 양반이니까 자기들의 체계를 갖다가 자기들이 기존 기득권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그냥 5등은 자해 어쩌고 있다고 소리 했지. 나머지 국민 대부분은 아이고 차라리 잘 됐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에 어떠냐면 UK 영국은 인디아를 지배하면서 면허 생산을 했죠. 면허 생산하고 면직물을 제조를 했는데 이후에 전기기관이 개발돼가지고 면직물 제조에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면봉 공장 전부 공구로 가져갑니다. 거기다가 기계 걸어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식민지에 수공으로 면직물을 생산하는 것은 뭐냐면 좀 느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품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걸 막기 위해서 이 기술자들의 성공을 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영국의 신사들이 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하여튼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내가 그걸 찾지를 못해 원전을 지금 그래서 근데 분명히 내가 이걸 읽고 나서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야 그랬구나. 그럼 벨기에는 이건 확실한 이야기인데 콩고 식민지를 하면서 콩고 애들한테 이제 고문함을 고문을 채취하게 했는데 오늘 석고를 갖다 놔두면 이 사람 소문을 잘라버립니다. 벌을 줘야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니까. 이렇게 무자비한 어떤 식민지를 자행했는데 이 나라들은 이들 나라에 SOC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일본, 이건 이제 김정우 교수님이 주신 그 자료인데 이 일본의 이 나중에 전후에 우리한테 남기고 간 재산이 얼마냐 하면 1948년도 세출의 약 9배가 되는 재산을 갖다가 한국에다 남겨두고 자기들은 그냥 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 일본이 만들어준 아시아 최대의 수풍수력 발전소, 그다음에 흥남 비디오 공장 이런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자 그다음에 이 사람 아스카 타쿠미라는 이 사람은 뭐냐면 한국에 묻혔던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이 죽은 일본인 이 사람을 갖다 상해를 조선인들이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 한국에 조립을 하는 거예요. 민둥산을 갖다가 거기다 산에다가 장난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 한국의 소위 민예 민속 예술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착취를 못하도록 막 이렇게 이제 정권 조선을 위해서 정말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도 일본도 가지도 않고 한국에 묻힌 사람 이 묘가 있고 이런 사람. 자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뭐냐면 어떤 일본인들 마스쿠지 델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전남 나두에 신고배가 있잖아요. 신고배 유명한 배가 뭐냐? 이 배를 들여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나라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고생을 좀 했어요. 이 사람이 1939년에 사망했을 때 2년 후에 1941년에 지역 주민들이 이 사람한테 감사의 뜻으로 송덕비를 세웁니다. 이게 송덕비예요. 그러나 그 4년 후에 일제가 막 패망하자 이 송덕비는 새 조각으로 쓰러버렸어요. 나중에 경찰서하고 청년회가 자기들 잡았다고 나는 일제히 싫다고 나는 애국자야 그러면서 이걸 부셔버리는 이런 대형 망각한 짓을 갖다 하는 게 한국이었단 말이죠. 자, 100년 전에 이때 100년 전 이때 공범이라 불리는 기생양 1900년 전 그런 존재는 미국 출신의 바로 이 시대인데 이 우선 최고의 그때였다가 이 김옥엽 한성공원 출신 이광수 등이 담고 이 있는 김옥엽 한성공원 출신으로 판소리와 가공자리로 소문이 잦아있으며 얘 얼굴은 지금 굉장히 현지적인 얼굴이죠. 한국 같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기생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공산 지금까지 미스코리아에 해당하는 미스조선 출신으로 유명 일본에도 기생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조선보다는 전부 사실 자살했어요. 자, 그러니까 독립운동사 이런 거죠. 홍범도를 갖다 지금 이제 육사 교정에다 세워놓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청산리 전투 이후에 독립군 부대들은 전부 다 거의 완전히 해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른바 극동공화국의 자유시라는 곳을 모델이라는 곳으로 이제 모두 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는데 김좌지는 가만히 보니까 이 전만을 지금 보니까 저 레드아미 그러니까 공산주의인데 난 거기에 가기 싫다는 김좌지는 돌아와 버리는데 돌아오는데 부하들을 버린 채 자기들을 가버리는 거예요. 김좌지하고 일부가. 근데 자유시에서 또 막 자기들이 막 싸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독립군들 이제 해잔병들이 우리 레드아미 그러니까 적군에 공산군에 참여해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제 참여하는 쪽한테 무기를 줘가지고 자기들을 다 죽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놈들은 뭐냐면 전부 이제 소련군이 되는 거고 그 죽은 사람들은 그냥 희생이 되는 거 희생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좌진이가 여기 안 갔기 때문에 이 조국 좌파들은 홍범도를 띄우고 김좌진은 절대로 이제 요새는 말을 안 해요. 옛날에 전날이 전날이 대첩에도 영웅 그런 김좌진 얘기 많이 했는데 요새는 김좌진 얘기 거의 안 해. 홍범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범도는 나중에 이제 뭐냐면 레인한테서 황금 포정까지 이제 선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공산주의 충격된 거죠. 그렇다고 해요. 김좌진은 그럼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냐? 좋다 이게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무슨 독립 해가지고 다시 조선왕조로 돌아가는 것이 가자는 것이냐 아니면 뭐냐 뭐 때문에 독립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한데 그런 목적은 없어요. 하여튼 이 사람은 뭐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독립운동도 군도 일본이 700만 대군을 자랑하는 일본군하고 만주에만 있는 그 일본군의 숫자가 100만이었는데 독립군 그래봤자 몇 백인데 몇 백이 붙어가지고 맨날 당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 죽고 일본군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당하면 그 지역에 있는 완전히 민간인까지 마을을 갖다가 초토화시키면 왜 그러냐면 독립군이 거기 숨어 있으니까 후일이 안 되니까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그야말로 참여를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 민간인이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전투도 못하지. 그러면 이 독립군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몇백 명을 갖다 먹여 살려야 돼요. 먹여 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동포들을 갖다 그것도 중국 애들 갖다 더 데려다가 중국한테 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 동포 그 부산한 동포 이제 살라고 간도로 간 동포들을 갖다가 이제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내놓으면은 그냥 막 죽인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부역시키로 이걸 발표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돈 내라고 이제 막 나도로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갖다 외국 적 또는 적이라면서 일본이고 또는 외국 가는 뭐 프랑스나 중국이나 이런 반면에 고발한 사람 극형에 처한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치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도 지역에서 김좌진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족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받다가 또다시 이제 독립운동 한다는 그 식으로 이제 독립운동 명목으로 또 그 독립군한테 핍박받고 그런 어떤
이쪽이었는데 잠깐 우리 석굴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 석굴암은 1909년에 일본 일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참 이 본토에 볼 때는 정말 진짜 처참하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보수 공사를 합니다. 일제가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해갖고 이 이제 이렇게 막 열심히 여기 이제 석굴암 그게 있고 여기는 이제 도움도 없죠. 있는데 이제 여기를 도움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막 외관 공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1917년에 2차 보수공사 직후에 이게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럴 듯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6년도에는 공수공사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61년 그러니까 소위 박정희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때 좋은 걸 갖다가 공사를 하는데 이때 시멘트 발랐다 그래서 또 환경한동들이 뭐나 어쩌고 시멘트를 왜 바르냐고 난리 방방 뜨는데 시멘트 돈을 한 좋겠지 그렇죠. 돈 무슨 돈이 있어야만 그 당시에 그 시멘트로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냐 말이야. 근데 그걸 갖고 시멘트를 해주고 지금 와서 지금 돌리로 지금은 그 돌로 먼저 할 수 있겠죠. 그 경쟁이 되니까 그 당시에 61년 무슨 돌다 보여도 어떻게 하냐고 지금 봐 이거만 잘 돼 있냐고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불국사도 뭐냐면 이게 지금 보수 전에 불국사의 모습이야. 봐요. 불국사의 모습이야 이게. 보시죠. 그리고 이제 다 이걸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여러 번 다운탑도 마찬가지야. 다운탑도 지금 보수 전에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기둥이 지금 막 무너지게 생겼잖아. 기단이 지금 아직 가격 똑바로 안 생기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무너지지.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하는 되겠죠. 그래갖고 끝내고서는 런던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여기서 기념사진 찍는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의 동사는 물론 우리 현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수를 해갖고 이렇게 뭐 웅장하고 깨끗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동의문화 아까 이제 정의 박사 이야기도 했지만 이 김구라는 사람 우리는 완전히 무슨 영웅으로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임정이 대륙을 두들게 된 이유 이거 독립군 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정의 박사에 의하면 김구에서 죽은 1인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 김구에서 예를 들어서 배는 고가, 송진우, 몽양, 여운형, 장덕수, 그다음에 옥관빈, 안공근, 안중근의 그 막내 동생 이런 사람들이 다 김구에서 직접 내지는 이제 사주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 김구는 아니죠. 좀 파악하는 그 사람 성격이었고 자기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맞지 않으면 그냥 테러를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임시정부를 만든다고 상위에다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프랑스 조계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프랑스 조계는 프랑스는 뭐냐면 좀 이제 이 조선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동정을 해가지고 야 여기 있어라 여기 좀 안전하니까 여기서 그래 인정활동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가지고 습격하고 미소 집회를 제작하고 폭발을 이런 걸 막 만들어서 동포의 재산 자기들 동포의 재산을 우리 특수공부를 하고 뭐 폭행 살인 심지어는 아편 제재하고 아편 제조하고 마약 거래를 이렇게 하는 범죄 소지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야. 너 나가. 그래서 얘들 쫓아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일본의 이것도 이승만하고 또 틀어져가지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인데 그 사람을 들어가고 또 탄핵을 해요. 탄핵가지고 56명이 있어야 되는데 국무위원이 7명 가지고 의견을 한번 탄핵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지원금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사니까 온데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까 쫓겨나가지고 상하이에 상주로 가고 대구가 이런 식으로 광주하고 해서 나중에 충칭에서 이제 41년 충칭에서 이게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김구에 대해서 이제 이 장개석의 내종인 이호만 박사가 이제 김구를 만납니다. 이 자료는 이제 2009년에 공개된 것인데 만나가지고 이호만은 자기 내용을 받아가지고 김구한테 야 이승만의 내용 정수에 동참 좀 해라. 지금 장개석은 뭐냐면 그냥 뭐 자유주의자하고 이제 모태콩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자유주의로 건국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 사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김구가 내가 북한에 가서 봤더니 이거는 뭐 북한의 군사 얘기라는 것은 뭐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리 남한에서 정부를 만들더라도 북한하고 뭐 어떻게 해볼 수는 없겠더라. 그래서 곧 인민공화국이 피부불법을 일어나는 것이 선포될 것이다. 라면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는
그래서 나는 저 이승만한테 같이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구의 태도를 지금 보면 뭐냐면은 이게 저기 나중에 남북 협상 후에 북한 떠나기 전에 이 사람은 뭐라고 4.40 공동대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내전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 북한이 지금 완전히 저기 그 남친 준비가 다 돼 있는 걸 보고 알면서 안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 문재인이나 뭐 저기 이재명이나 저 똑같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똑같이 북한은 뭐 저기 침략 안 할 것이다 이라고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5분 남았습니다. 김구가 대한민국 정치 참여하지 않은 것은 뭐 망한 나라에 왜 내가 참여하냐 이런 태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제주 사고 이렇게 나오는 이건 김석영 감독의 그 이야기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순도 이제 뒤에 나오실 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여순 이것도 다 넘어가고 이따가 그래서 80%가 사실은 전부 다 육사의 80%가 남원이었다 그랬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라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있죠.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피엘로라는 거 이런 기구, 그다음에 하마스도 요즘 최근에 하마스고 온갖 이런 기구들에 있어서 얘들이 뭐냐면 나라를 자기들이 이거 우리 땅이야 여기다 나라 세울 때라고 하면서 맨날 저기 테러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쿠르디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커드 지역의 쿠르드 자치지역인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치를 하지만 이거 승인 안 해주죠. 쿠르디스탄이라는 나라는 그냥 뭐 쿠르드 쪽은 참 나라 세우고 싶어도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그다음에 터키 안에 터키만 이 나라가 돼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또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참 슬픈 나라가 대만이죠. 대만. 이 나라는 국가성이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뭐냐면 불행스럽게도 국제 승인을 갖다가 빼앗겨 버렸잖아. 중국한테죠. 국제가 그렇게 참 험난한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아들이 유엔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뭐냐면 자기는 하마스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가 볼 때는 하마스의 아들을 볼 때는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아무런 역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당신의 권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아무것도 당신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니까 뒤에서 자기들 우리 막 돌아갑니다. 당신들의 인식 정신이 이게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적이다 오히려 자 그래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테러로서 테러 행위로서 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해낸 사람이 누구냐? 국가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승만이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자선 감옥에서부터 이렇게 했지만 미국으로 가가지고 가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초스피드로 정말 최고의 학위를 받고 이 사람의 그 논문을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메카더 장군이 이야기를 He is greater than Korea.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보다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논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유명한 논문이고 여기에 없구나. 이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른바 본문 안에 항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 법찰학과 법제를 갖다 정리한 그런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이승만의 그 지도 교수가 윌슨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승만을 갖다 정말로 그 이승만의 오히려 윌슨의 민족 뭐라 그러나 자결주의라는 그 이승만 오히려 배운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제가 그리고 이분은 정말 공산당에 대해서 확실히 이미 볼셰비키 혁명이 17년에 일어났으니까 5년 후에 모든 공산주의에 대한 그걸 갖다 끝내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건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 유토피아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을 갖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이렇게 이 나라 모든 나라들이 전 아시아, 전 유럽까지도 공산화 될 때 이 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가 제 발표인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5분 오 마셨다. 제가 압축적으로 발표할 테니까. 네네네. 아이고. 자, 오진 선수는 강병록에 좀 기록 좀 해줘. 저기 앞에 강병록. 네. (5분) 뒤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물어봤잖아. 이거 있냐고, 샀냐고. 종현님도 책 하나 픽하시라. 대표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 이 책이죠. 김용삼 대기자가 쓴 책이고 대부분 10월 초점 사상 사건, 요즘 달라 사건, 이 책을 필독서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조남이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조남이 우리 대출도 시기도 온다면서 시간을 요 시간들을 해서 좀 차분하게 들어가 생각하면 들어요. 김영원 몇십 년 동안 구절 두 마리를
많이 파마. 진화를 상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당 한 1월 수준에서 그래서 많이 오셨다. 여기 있는 것들을 옆에 보시고 이제 여기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축제, 반일 역사제랑 이런 데는 아니 그냥 이들이 가지고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쳤죠. 민원을 근데 내가 모르게 한다 그러면 그날부터 주십시오. 네. 아니 자, 5분 쉬었으니까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때 근현대사의 역사인식과 교수님 말란 사건에 대해서 말할 최선학입니다.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길게 못 드리고요. 평생 고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82년도에 복고대학에 왔을 때는 호남의 유일한 교수였습니다. 5년 동안 유학국적 호남 지역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신은 여기 출신이 아니고 경상도지만 그때 5년 동안 상근기였어요. 전국에 여러 대학에서 저를 불렀어요. 서울 부분도 부르고 저 경상도 쪽에서 부르게 갈 수도 없어요. 제가 떠나버리면 제로가 됐잖아요. 의리를 지키다 보니까 40년간 복고대학을 했습니다. 떠나지도 못하고 못을 확 박아버렸어요.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 근데 이제 정년하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몇 가지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가 크게 인생에서 바뀌었죠. 하나는 고고학이라는 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학문입니다. 거의 막시즘이죠. 유물을 보잖아요. 유물론하고 통하고 물질을 다루고 하니까 기본으로 진화론에다 물질론이니까 거의 막시즘인데 70년 동안 그 생각에 빠져 있다가 2년 전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2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믿음이 거기가 있었잖아요. 창조로 그때 내 마음은 창조로 그냥 비켜가지고 지나갑니다. 오로지 진화론 빠져 있었는데 그게 하나 바뀌었고 두 번째는 고고학 고대사를 하다가 근현대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가 이건데 사실은 이걸 2시간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정탁 교수님도 1시간 반을 30분에 압축했고요. 김재호 교수님은 한 학기 강의를 8시간에 압축했어요. 저도 이 2시간 강의할 때 30분 압축을 해서 초스피드하게 가는데 아마 설득력이 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전화를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앞부분은 몇 달 전에 강의를 한 겁니다. 현 역사학이 뭐고 근현대사의 역사이시 뭐냐. 근데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요건 한 5분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깊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드리고 오늘의 메인 여순 관련 사건을 한 20분, 25분 안에 압축해보겠습니다. 근데 역사학이라는 게 이제 역사의 정의가 있고 또 역사 철학자들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걸 다 압축해서 결국 결론만 말씀드리죠. 역사는 바라보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또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역사라는 것은 미화가 되거나 왜곡이 되거나 조작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어떤 기본 원칙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들이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지 나는 객관적으로 보겠다. 이런 사람 극히 드물다는 절대로 보겠습니다. 이걸요 제가 하나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일제시대 때 이제 근대 역사학이 들어오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역사를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연구하자는 게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입니다. 이번 정도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증사학입니다. 일본 역사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병도 박사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사실적인 거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자.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게 철저하게 그 실증적으로 보증을 해가면서 역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세 번째는 그 유물사가 그러니까 사회경제사학이 일제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학이 일제시대에 있었는데 물론 거기에다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한 사람은 그걸 식민주의 사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 학자들도 우리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우리의 연구는 아니지만 하나의 역할을 한 게 식민주의 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방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 경제 사학을 하신 분이나 민족주의 사학 중에 대부분은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남한에는 그렇게 남지 않고 실증주의 사학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학에 가서 사학과를 만들고 학생을 가르쳤어요. 그게 주류 사학이고 다른 말은 강단 사학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자리 잡으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쭉 나옵니다만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러나 그 중에도 민족주의 역사인식을 가진 학자들이 대학에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조금 변질이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민중민족주의가 되면서 좌파 역사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강단사학과 대칭되는 사람이 제야사학이라고 합니다. 그걸 유사역사학이라고 하죠. 역사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이 역사를 했는데 이분들도 주로 민족주의 사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 찾기 운동을 하고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해서 교과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전라도에서는 전라도 천년사 논쟁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들의 입하가 전라남도가 만들어놓은 천년사를 발간을 중지시킨다든지 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는 뭐 제가 분류한 거예요. 이거는 뭐 역사학에서 분류한 건 아닌데 크게 보면 좌파 역사학과 우파 역사학으로 바뀌는데 좌파 역사학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아마 시대 상황하고 연결됩니다. 주로 70년대 후반, 80년대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 군사 독재라고 부르면서 반발하는 사람, 또 전두환 정부에 들어섰을 때 이제 서서히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이영이라든지 백낙천, 강방길, 역사학자는 강방길이고요. 또 이 사상계에 여러 분이 있었죠. 장준하, 함석헌, 신영복 이런 학자, 인사들이 각 사회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역사학도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책, 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이 그런 좌파 인식의 역사 인식을 책으로 낸 겁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역사문제연구소, 한국 역사연구회 이런 거가 있고요. 박세기를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 이런 것도 막 만들면서 엄청난 남한에는 엄청난 친일 분자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뭐 결과도 연구 결과도 내놓습니다. 뭐 이런 책들이고요. 근데 이런 좌파적인 그 역사인식은 결국 정치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향을 주는 게 교과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국정교과서를 2000년도 들어오면서 거민적으로 바꾸는데 이게 물론 뭐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거민적으로 바꿔야 좌파 인식을 더 쉽게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민적인 되면서 점점 교과서도 변화되고 박근혜 때 그걸 아마 유일하게 이제 그 우파 정권의 대통령들은 역사인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박근혜만 이거 너무 심하니까 국정으로 되돌아가자 하다가 완전히 탄핵을 당한 거죠. 사실 국정교과서는 제가 참여했습니다. 교과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배포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당선되자마자 폐지시켰어요. 첫 번째 정책이 국정교과서 폐지입니다. 절차가 뭐 없어요. 원래 교육부 장관이 선거해야 되잖아요. 또 시행하는 거 하다가 원래 5년마다 한번 바꾸니까 그때 바꾸는 게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 취임자마자 내일부로 국정교과서 폐지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또 국정교과서 그때 그 국정교과서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 30-40명이 동원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니까 완전한 우파 지금 교과서 보면 우파 책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한 책이에요. 엄청 노력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폐지했어요. 이번에도 최근에도 한국학 학력평가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교과서에서 약간 좌파로 기울으니까요. 처음에는 허가해 줬어요.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폐지시켰어요. 그때 국정할 때는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교과서가 다양한 주장이 있어야 된다 했고요. 그건 거짓말. 철저하게 자기하고 다른 걸 쳐내버린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인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밌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요. 조선 말까지가 30%고요. 근현대사 150년이 70%예요. 수능도 전부 그것만 됩니다. 옛날 독립운동, 일제시대 그때 미워하면서 왜 교과서를 그렇게 크게 써야 돼요? 30%가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그렇게 미워하면서 이상하잖아요. 그 현대사의 인연이 있잖아요. 오대사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좀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역할을 하는 게 특별법입니다.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특별법이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각종 특별법 만들어갖고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책을 내고 박물관, 그다음 안내문,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지정하는 것도요 다 이렇게 지정해놓고 큰소 칩니다.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죠. 노벨상까지도 이용됩니다. 사상 사건에 대한 얘기는 뭐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이 다음에 말씀드릴 여수 순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역사 인식이 각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파들이 각성하게 되고 또 좌파였던 의식을 갖고 있다가 우파로 전향한 분도 있고 이래서 경제사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 연구가 됩니다. 이게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책들이 그런 그야말로 우파적인 역사 인식의 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역사를 좀 바로잡기 위한 책들이 꽤 나와 있긴 한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좌파들 책에 비하면 절대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 게 최근에 이제 젊은 역사학자들의 포스트 모던 역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포스트 모더니즘이 예술 분야뿐 아니고 역사학에 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는 탈민족이니 탈이념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우파 쪽보다 좌파적인 성향이 강하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이게 근현대사의 역사인식의 흐름도를 역사학자들이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각적인 사고로 이렇게 정리한 게 사회, 경제사, 민족주의사, 실증사 이렇게 나눠주고 이게 이렇게 변화됐는데 지금의 주류는 강단사학에서 민족주의, 좌파로 넘어갔다는 걸 이렇게 크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파적인 전통은 소위 의라이트 사학이랄까 우파 사학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소수가 되고 주류는 완전히 좌파 사학으로 넘어갔다. 그 얘기를 그리고 보냈습니다. 자, 이게 하는데 10분 걸렸나요? 자, 다음에 이제 15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이게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을 15분 만에 얘기한다는 건 이건 상당히 무리가 있지만 오늘은 막대기로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다 알겠습니다만 48년 10월 19일 날 제주 4.3 폭동에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14연대 좌익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반란을 일으키자마자 이제 여수 지역의 좌익들이 동조해서 그야말로 여수를 장악하고 순천을 장악하고 동부 7개 군을 장악한 게 여수 반란 사건의 이제 개요인데요. 그 주동인물은 지창수, 김지혜, 홍순석이라는 두 장교와 한 사람의 상사입니다. 거의 다 뭐 남도당하고 관계되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란
중요한 게 이 지창수의 경우는요, 남로당의 인물이 아니고 북로당의 인물입니다. 46년에 북로당에서 난파시킨 간첩입니다. 이게 이 우파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파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좌파 책 보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우파 책에만 나와 있는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연대장이 일대가 이영순이고 김익렬이고 오동기 박승훈이었는데, 2대였던 김익렬은 박진경, 이번에는 제주도 그 박진경 대령의 암살 배후를 지적에 대해서 그 소환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있을 때 너무 우화적으로 그 사상을 그 관리했어요. 사실은 뭐 체포를 해야 되는데 협상만 하고 있고 잡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 뉴스 보니까 미군이 맞겠다 빼버리고 이제 박진경 대령을 보냈는데 불과 40일 만에 암살당했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갖고 여수로 왔는데, 여기 왔어도 이제 이 배우를 지명 때문에 바로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배우로 온 사람이 오동기 연대장인데, 이 사람은 한독당, 그러니까 김구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나중에 신문에 보면 좌파와 우파가 같이 합력을 했다라는 오파는 그 이승만 정권에서 했는데, 그거는 오동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한독당과 좌파대 연합했을 거라고 신문에 막 했는데, 오동기는 그런 역할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영향은 줬을지 모르지만 주동은 될수 없었고요. 그래서 역시 또 잡혀가자 네 번째, 그러니까 혁명 의용군 사건에 연계가 돼갖고 아마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세 번째 오동기고요. 그래서 이 반란의 어떤 주체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걸 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남로당이나 북로당의 어떤 연계 관계 없이 좌파들은 우발적으로 나타났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만에 순천까지 다 점령했을 때는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시내에서 100명이 대목 그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하루아침 그렇게 누가 되나요? 안 됩니다.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거의 하고요. 여수에서도 하자마자 명장에서 성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점령을 해가면서 우파들 경찰들 잡아 총살시키고 하는 그런 게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병사위원회에서 여기 계속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은 타도하자, 그리고 그 인공기 내세우고 경찰 우파들을 탁 죽이고 하는 게 계속 이루어지죠. 여수에서. 요 그림은 이제 여수에서 발생해서 공항 동부적이 확산됐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순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창수 소려 상사는 남고 김지혜 중위가 2개 대대를 끌고 이제 순천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순천에 있던 헌순석 중위가 거기에 합류하죠. 그러니까 엄청 세력을 키웁니다. 그러면 순천은 일시에 장악해버리죠. 처음에 경찰들이 그 동천에서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몇십 년 갖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천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이 반란군들은 인민의회를 개최하고 경찰이든 우파든 엄청 죽였는데, 수백 명을 아마 사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천역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천입니다. 이게 발달한데 여기 방어선을 구축하고 전쟁을 했습니다만 막았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고 그것은 무너지면서 순천에 바로 장악이 됐습니다. 반란군의 만행이죠. 이거는 사실은 당시에 신문이나 사진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갑자기 이 반란군들의 명분이 뭡니까? 제주도에 가서 우리 동표를 쏠 수 없다 이런 명분인데, 실제로는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을 막 갈겨대버린 거예요. 이게 사상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 못합니다. 어떻게 바로 총을 쏴겠어요. 그런데 이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완전히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대하는 순간 이 반란군이 부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몇 사람이 또 말렸답니다. 그 자리에서 쏴버렸다. 그리고 장교들 20명 또 쏴버리고 시내 와서 경찰들 보행도로 다 쏴버린 거죠. 그래서
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여수 안에서도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 경찰과 우파가 한 1,700명 정도 나와 있고요. 순천은 한 900명 정도 죽었다.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뭐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자업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여기 나오지만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좌파 단체까지 힘냈어요. 또 학생도 순천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학생 어린 중학생들이 막 참여했어요. 그건 뭐냐? 교사들이 이미 선동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 날 정부에서 진압 작전을 걸쳐서 우리나라 아마 당시에 군대 중에는 거의 3분의 1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순천을 공격하고 순천은 쉽게 장악했어요. 왜 그러냐면 김제를 중심으로 한 그 반란군이 일찍 지사로 도망갔습니다. 그걸 보고 의심을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뭘 의심하느냐면 이미 계획적으로 이 무기를 탈취해서 빨치산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순천이 쉽게 점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다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송호정 장군이 이제 기세등등하게 이제 여수로 내려왔죠. 근데 여수에는 그 지창수 대령이 저 상사가 지키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미평지구까지 오다가 기습당하고 그 사령관도 다치고 한 200명이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군인들이 당시만 해도 군대가 훈련된 군대가 아니잖아요. 순천으로 다시 후퇴한 사이에 지창수 상사를 비롯해서 지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여수에 누가 남았냐면 군인들은 없고 협조자 시민하고 학생들이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후퇴했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계속 총을 쏴대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이 있는 줄 알고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못 죽긴 했어요. 그건 안 죽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빨치산들이 이 진사로 간 빨치산들은 6.25 전전까지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투항하거나 세포가 죽고 실제로 그 6.25 이후 빨치산들은 6.25 때 나고뱅들이 다 빨치산이 이렇게 2만 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일부는 남아서 이제 이현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위를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도고요. 이것도 그림입니다. 이렇게 거고요.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나오네요. 그 미군 천수가 연기가 됐고요. 이게 갑자기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지리산으로 빨치산으로 전환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내부적으로 국노당인지 아니면 남노당인지 모르지만 이 무기를 탈취할 계획이 있었다. 제도로 파견되면서 좋은 무기를 줬거든요. 미군이요. 그걸 탈취할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수군 작업이 가속화되면 결국 이 덕분에 6.25 동란 중에 군 내부의 반란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여수 수천 외에도 부분적인 반란이 많이 생겼는데 그 덕분에 수군을 다 해버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6.25 때 반란이 아니에요. 이건 만약에 그냥 놔두고 그래서 북쪽에서 판단하기는 여수 사건은 실패했다. 안 했으면 완전히 6.25 때 반란이 일으켜서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계획이 없다는 말을 좌파들이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법이나 학교국가는 이승만 정부의 반공 체제가 공고됐다. 그 다음부터는 14연대뿐 아니고 사자된 연대는 싹 사라졌어요. 사자는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지만 해필 4연대, 14연대가 문제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참고 자료를 진행하고요. 이런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 보면 뭐 좌우 합작을 했느니 이게 다 실을 수 없습니다만 참혹한 양상. 그러니까 이게 진압이 되자마자 기자들, 전문 기자들이 들어와서 취재한 걸 보면 참혹한 상황입니다. 근데 좌파 측에서 보면 다 빼버리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진압군이 살해했다라고 변조를 들었습니다. 그걸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는 이제 당시에 그 노래 중에 여수 브루스 또 여수야 얼마 전에 그 카프카의 산동해가 이런 것이 그 여수 사건과 관련 또 빨치산과 관련되는 얘기인데 여수야의 경우는 이게 보면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참 그 가슴 아픈 여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걸 되새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다 좋은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그리고 상동회가의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백술래가 오빠 대신 죽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해서 마치 국가가 폭력을 하는 상징적인 노래로 바꿔놓은 게 문제지. 뭐 그게 작곡자도 바꾸면서 마치 경찰이 작곡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게 최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0년대 초까지는 여순 반란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고요.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정되고 왜곡된 견해의 핵심은 남녀감을 실시해서 반란 사건으로 봤는데 과거에는 그게 아니고 제주도 출동을 결사 반대하는 명분으로 익힌 우발적인 봉기였다. 이런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수 반란 사건의 명칭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수 시내의 시민단체들이 이게 민간인이 일으킨 거 아니기 때문에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하자는 건의가 있자마자 김영삼 정권은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여수 순천 1019 사건으로 바꿨습니다. 반란을 빼고요. 1019를 넣고요. 문재인 정권 때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뒤로는 반란을 완전히 빼버리고 봉기 또는 항정으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된 과정에는 1980년대 빨치산 문화, 아까 태백산이라든지 남북 이런 문학이 유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좌파 역사가 대두되면서 여수 순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학자가 처음으로 봉기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도 80년대 중반까지는 여순 반란이라고 쓰다가 일부 학자들이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고 쓰기 시작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좌파 역사학이 등장한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나 해방 전후사 6을 보면 여수부터 여수 봉기니 인민항쟁이니 여수 민군 봉기니 이런 말들이 쓰면서 이 책 자체가 시각이 완전히 좌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박사 논문을 받은 사람이 둘인데요. 하나는 김득중입니다. 김득중 이 사람은 2009년도에 성균관대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여수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봉기군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주 많이 나가진 않고 어쨌든 이 봉기군과 인민위원회가 경찰과 우익에 대한 처단은 분노의 폭발이다. 이렇게 초타 작전을 벌였다. 그리고 뭐 이런 여기서부터 배경이 발생했다,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국가폭력을 은근히 강조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도에 끝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 두 번째 박사 논문을 쓴 주철이는 전국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받았어요. 원래 문학을 하다가 역사로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장 활약을 하고 있고 모든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주장을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국가의 잘못된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봉기다. 또 불의에 저항했기 때문에 항쟁이다라고 이렇게 틀어드렸습니다. 17년도인데요. 근데 이 법이 딱 통과하자마자 이게 득세갖고 지금 모든 방송에 주처리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게 여순 항쟁은 원래 8일간에밖에 안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1955년 4월 1일까지 6일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 빨치산이 마무리될 때까지를 이걸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럼 그 안에 6.25 때 죽은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역사인식이 뭐냐 스스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거짓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봉기군과 인민위원회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수연이라고 어떤 친구가 10.19 통일항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유명한 그 좌파 철학자 노을 김용옥은 여순 민중항쟁이다. 민간인 불의에 대해서 싸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강연 하다가.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부당한 명령에 앞선 행위다. 합당하다.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찰
당시에 경찰이 엄청 죽었거든요. 근데 그건 경찰청장 대행이 이건 반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집권 세력의 역사 인식이 엄청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이 피해 현황인데요. 제가 이거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산을 해보면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그 경찰이나 민간인이 죽은 사람은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을 죽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1000명, 2000명을 죽였다는 건 적게 잡아도 1000명 이상 죽였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살해죠. 막 총살해버리고. 근데 그걸 숫자는 이게 복잡합니다. 그랬고 진압 과정에도 모독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기록을 보면 대부분은 즉결처부터 있었다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좌파는 수천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근거가 없어요. 대부분은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거쳐서 여기 보면 무슨 재판 나오는데 재판 거쳐서 사형당한 사람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나중에 뭐 빨치산으로 또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양쪽을 통해서 수천 명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서서히 법이 만들어지면서요. 뭐 이런 내용은 생략하고요. 뭐 왜곡의 결론을 정리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문헌에 나타난 왜곡을 반란을 봉기 또는 함정으로 정당하고 있다. 반란군에 의한 군인, 경찰, 민간 학살을 감춰버리고 진압군이 학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반란을 가담한 협력자도 민간인으로 분류해요. 민간인이 학살당했다는 판정입니다. 그리고 또 6.25 전쟁 기간 다 포함함으로써 숫자를 막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이게 의문인데 그 내용 중에 유달상 호랑이 서정론 얘기가 나와요. 일본도를 휘둘렀다 하는데 그게 어느 날 좌파 책을 보면 백두산 호랑이로 바뀌고 대대장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밝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고 바뀌어버려요. 이 책이. 그러면 또 제 여수에 가면 유명한 게 손가락총입니다. 딱 이렇게 상징을 했어요. 이건 상징화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협력자를 구분할 때 이제 손가락을 우파들이 지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손가락 총으로 완전히 상징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수가 막 그런 나타났습니다. 뭐 그런 것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건 뭐 다른 건 지나가고요. 특별법 제정을 하면서 그게 이제 점점 강화됐다. 그다음 관련 연구소가 이런 거 있다. 그다음 왜곡된 사례를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천 지역인데 순천역에 2004년도에 11월 달에 안녕문인데 여기에 봉기군 반란군을 봉기군으로 하고 진출로 하고 이름을 여수 사건으로 하니까 2009년도에 그 지역의 우파 단체들이 막 떠들어갖고 그걸 폐기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파가 살아있었어요. 2009년까지. 그걸 증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여수 항쟁 순천 유석회에 가면 그 위에 2층에 역사관인데 이 역사관 전시해놓은 그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써놨어요. 여수 항쟁은 대한민국 역사다. 그리고 동포 거부가 무슨 뭐 죄냐? 그왜 동포 거부에는 왜 동포를 쐈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수 사건 위령탑인데 2008년도에 위령탑을 건립했는데 2020년도에 항쟁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걸 아마 기대하고 이런 걸 바꿨고요. 사건 내용에 보면 그걸 다 빼버렸어요. 반란군이 학살했다는 걸 다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21년 말에 여순에 보면 이게 전투가 벌어진 곳에서 평화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안내문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반란군이 죽인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손양원 목사 아들 둘이 총살당했는데 기독교인이라서 총살하고 했거든요. 그걸 넣어놨어요. 딴 사람 많이 죽인 걸 별로 안 넣고 그거는 워낙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천 지역에 유적이 32군데 있는데 대부분 격전지 아니면 학살지인데 진압군의 학살지만 표시해놨습니다. 나머지 유적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 겁니다. 여수도 재미있는 거는 여수 만성리 위령교가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원래 비문을 쓰기로 했는데 여수시에서 학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걸 못 새겼습니다. 그 말은 2008년까지만 해도 반란이요. 그
그 다음에 학살이라는 말 함부로 못 썼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모두가 학살입니다. 진화권의 학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행히 하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여수 자산공원의 현충탑인데 경찰이 72명이 죽은 걸 현충하는 게 여기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비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해소는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걱정되는 게 다음에 나옵니다만 하여튼 여기는 여수 중앙동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반란군이 학살했다는 싹 빼버리고 진화군이 학살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 초등학교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거 일일이 읽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14연대입니다. 14연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안내문이 두 개인데요. 이 위에 거는 그 안에 지금은 하나 공장인데 그 입구에 있고요. 밖에는 길가에 있는 겁니다. 여기 탄약고입니다. 옛날 이재표부터 썼던 탄약고요. 여기에 설명문은 그런 뭐 죽은 것이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사관입니다. 금년에 만들어 온 역사관인데 여기에도 뭐 조그마한 건물의 역사관 만드는 여기도 내용을 보면 역시 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24곳의 유적지가 거의 학살 아니면 전투지 그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최근에 제주 4.3이죠. 4.3 박준영 대령에 대한 겁니다.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2002년도에 제주도에서 창사를 세웠습니다. 그래놓고 인정 못한다고 했다가 윤석열 정부 때 뜯었어요. 뜯었는데 이번에 또 며칠 전에 또 옆에다가 역사관을 세운다고 또 거짓말을 써놨어요. 요 밑에 친구들이 제주도의 젊은 친구들 동영상을 내가 접속을 못해서 못 보여주는데 꾹꾹진이 이번에 떴던데. 꾹꾹진이를 보세요. 네. 투쟁을 잘합니다. 그야말로 막 진짜 용기 있는 제주도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한다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돼요. 남노당이 얘기 싹 뺐어요. 저기도 제주도 똑같아. 남노당이 사람 죽인 얘기 싹 빼버리고 진화군이 사람 죽였다. 박진경이는 악마다 뭐 이런 거 써. 그래서 저것이 제주도뿐 아니고 이 여수 순천도 지금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하고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어버리니까 우파 쪽에는 거의 말을 못한 거야. 이미 대수가 기울어졌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오상이죠. 지금 얼마 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처벌받은 사람이 대법원에서 재심을 해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 무죄가 되는 순간 오상입니다. 제주도에서는 270명이 무죄 받아갖고 다 보상받았어요. 그럼 여수 순천 사람은 처벌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죄가 되면 돈이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파들이 말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 왜곡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특별법, 보상 문제 이것 때문에 현대사가 기울어지고 거기에 좌파들이 파고들어서 기울이고 있다. 이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됩니까? 네. 그래서 대구시 그 폭동으로 시작해서 남노당이 어떻게 대한민국 가운데 제주 4.3 또 이 요순 반란 부분으로 이어지면서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강주에 살겠죠. 네, 강주 5.18 부분까지 연결됩니다. 이런 모든 그 재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을 이제 책 한 권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하겠다 하는 거는 역사, 과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사실을 검증하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좌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비전 그걸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가 결국은 이 보수 우파라는 거는 컨서버티즘은 지키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뭐라겠죠? 아까 자유라 했습니다. 자유는 천부 인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이 인간의 존엄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근간으로 해서 자유의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지켜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자만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치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이게 결국 기쁜 소식이에요.
저는 신앙인이지만 이게 가장 핵심 가치이고 이게 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게끔 내쳐야 되고, 근데 무엇보다도 밖에 나가서 시위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 활동도 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 이 컨텐츠가 있어요. 내용, 핵심 가치에 대한 걸 내가 지킬 수 있고 이제 머릿속에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이런 증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하는 거, 현황 우파 친구들이 지난번 13일 날 충정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쭉 돌면서 강주도 이렇게 우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거는 자신의 그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준비를 아까 윤정수 선생님이랑 우리 조국자 선생님, 우리 태성이나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 건데요. 2026년 1월에는 현황 우파 친구들이 이제는 좀 실제로 여기 와서 본인들이 발제를 하고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건, 우리 송혜퍼님이 좀 유튜브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송혜퍼라고 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공부를 친구들이 하나하나 이런 역사의 그 과정에 대한 거,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세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도정에서 여러분의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유할 수 있는 핵심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들이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나눌 때 이게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책이 지금 남아 있어요. 촬영 마치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책을